옛날 옛적 조선의 경상도 땅의 산천을 두루 돌며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은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보.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산과 강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보듬는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는 성실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태와 공허함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종종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임무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인보는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에 이르렀습니다. 부석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명찰로 이름 높았으며 사찰 주변은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신선들이 머문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가 사찰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승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시군요. 부석사를 찾아주시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인보도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번 임무로 여러 고을과 산천을 돌아보는 중에 부석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하루 묵어가고자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들르신 것만으로도 사찰의 모든 이가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부석사의 기운이 대감께 힘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스님은 몸을 돌려 이인보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스님은 사찰의 유래와 전설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인보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서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객방에 도착하자 스님은 문을 열며 이인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오늘 밤은 잘 쉬고 가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가볍게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달빛이 사방을 은은히 비추는 깊은 밤, 이인보는 방 안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루의 여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밤 공기와 함께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끝 은빛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 고운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풀어내린 모습, 흰옷 사이로 비치는 우아한 손짓, 그리고 선녀처럼 맑고 차분한 얼굴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발걸음으로 이인보가 있는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방문턱에 이르자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은 서두름이 없었고 마음속 깊은 예를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인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산속절에서 웬 여인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을의 수령이 나를 위해 보낸 여인일 것이다. 내가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노고를 위로하려는 배려겠지. 그는 문을 반쯤 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여인은 문 밖에 단정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달빛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덕망과 높으신 뜻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 이처럼 대감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행동과 태도에서 어딘가 모를 기품과 우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인을 보낸 것인가?
기생의 행색은커녕 오히려 신선이나 선녀 같은 느낌마저 드는구나. 이인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 또한 소저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겠군요. 들어와 앉으시지요. 몸이 차가워지겠습니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 앉으며 고운 손으로 옷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대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나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이인보는 그녀의 기품과 단아함에 매료되어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날 밤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더해갔지만 그 무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이인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인보는 늦은 밤의 여운을 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미 어제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셨고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제와 다른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저, 안타깝지만 난 오늘 떠나야만 합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한다면 저 또한 어찌할 수 없겠지요. 대신 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어디에 있든 대감을 사모하며 그리워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인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은 관직에 몸담은 관리이기에 개인적인 정에 얽매일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절대 잊지 않겠소? 그는 마지막으로 짧은 미소를 남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이인보는 다른 고을의 객사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던 이인보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객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부석사에서 만났던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해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인보는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어디에 있든 대감께 닿을 수 있다면 거리와 시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인보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대감께서는 저를 그저 귀찮은 존재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대가 나를 쫓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소.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이인보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얼음에 닿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인보는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새벽녘에 가까워질수록 여인의 모습은 희미하게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이인보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깊고 어두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연못 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여인의 형상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고을의 객사에서 여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거의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는 한없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인보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외침에도 여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번졌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대감. 대감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은 여인입니다. 그 순간 이인보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인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그는 그 고을 관찰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그들을 외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금세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 가족이 대감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단 한 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대체 당신은 왜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은 겁니까? 이인보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외면한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길을 찾을 터이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육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한 맺힌 영혼만 남아있는 지금 어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대감, 그 잘난 목숨으로 죗값을 갚으십시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어둠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여인은 환영처럼 흐릿해지다가 그의 목을 서늘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인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이 막혀 쓰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이 객사방을 열었을 때 이인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가 원혼에 시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인보의 무덤가에는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경상도 땅의 산천을 두루 돌며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은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보.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산과 강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보듬는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는 성실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태와 공허함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종종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임무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인보는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에 이르렀습니다. 부석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명찰로 이름 높았으며 사찰 주변은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신선들이 머문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가 사찰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승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시군요. 부석사를 찾아주시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인보도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번 임무로 여러 고을과 산천을 돌아보는 중에 부석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하루 묵어가고자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들르신 것만으로도 사찰의 모든 이가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부석사의 기운이 대감께 힘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스님은 몸을 돌려 이인보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스님은 사찰의 유래와 전설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인보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서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객방에 도착하자 스님은 문을 열며 이인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오늘 밤은 잘 쉬고 가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가볍게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달빛이 사방을 은은히 비추는 깊은 밤, 이인보는 방 안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루의 여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밤 공기와 함께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끝 은빛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 고운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풀어내린 모습, 흰옷 사이로 비치는 우아한 손짓, 그리고 선녀처럼 맑고 차분한 얼굴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발걸음으로 이인보가 있는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방문턱에 이르자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은 서두름이 없었고 마음속 깊은 예를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인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산속절에서 웬 여인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을의 수령이 나를 위해 보낸 여인일 것이다. 내가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노고를 위로하려는 배려겠지. 그는 문을 반쯤 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여인은 문 밖에 단정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달빛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덕망과 높으신 뜻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 이처럼 대감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행동과 태도에서 어딘가 모를 기품과 우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인을 보낸 것인가? 기생의 행색은커녕 오히려 신선이나 선녀 같은 느낌마저 드는구나. 이인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 또한 소저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겠군요. 들어와 앉으시지요. 몸이 차가워지겠습니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 앉으며 고운 손으로 옷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대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나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이인보는 그녀의 기품과 단아함에 매료되어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날 밤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더해갔지만 그 무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이인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인보는 늦은 밤의 여운을 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미 어제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셨고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제와 다른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저, 안타깝지만 난 오늘 떠나야만 합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한다면 저 또한 어찌할 수 없겠지요. 대신 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어디에 있든 대감을 사모하며 그리워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인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은 관직에 몸담은 관리이기에 개인적인 정에 얽매일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절대 잊지 않겠소? 그는 마지막으로 짧은 미소를 남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이인보는 다른 고을의 객사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던 이인보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객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부석사에서 만났던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해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인보는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어디에 있든 대감께 닿을 수 있다면 거리와 시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인보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대감께서는 저를 그저 귀찮은 존재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대가 나를 쫓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소.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이인보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얼음에 닿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인보는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새벽녘에 가까워질수록 여인의 모습은 희미하게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이인보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깊고 어두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연못 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여인의 형상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고을의 객사에서 여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거의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는 한없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인보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외침에도 여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번졌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대감. 대감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은 여인입니다. 그 순간 이인보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인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그는 그 고을 관찰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그들을 외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금세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 가족이 대감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단 한 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대체 당신은 왜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은 겁니까? 이인보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외면한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길을 찾을 터이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육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한 맺힌 영혼만 남아있는 지금 어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대감, 그 잘난 목숨으로 죗값을 갚으십시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어둠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여인은 환영처럼 흐릿해지다가 그의 목을 서늘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인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이 막혀 쓰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이 객사방을 열었을 때 이인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가 원혼에 시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인보의 무덤가에는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경상도 땅의 산천을 두루 돌며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은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보.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산과 강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보듬는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는 성실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태와 공허함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종종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임무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인보는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에 이르렀습니다. 부석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명찰로 이름 높았으며 사찰 주변은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신선들이 머문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가 사찰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승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시군요. 부석사를 찾아주시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인보도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번 임무로 여러 고을과 산천을 돌아보는 중에 부석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하루 묵어가고자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들르신 것만으로도 사찰의 모든 이가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부석사의 기운이 대감께 힘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스님은 몸을 돌려 이인보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스님은 사찰의 유래와 전설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인보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서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객방에 도착하자 스님은 문을 열며 이인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오늘 밤은 잘 쉬고 가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가볍게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달빛이 사방을 은은히 비추는 깊은 밤, 이인보는 방 안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루의 여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밤 공기와 함께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끝 은빛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 고운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풀어내린 모습, 흰옷 사이로 비치는 우아한 손짓, 그리고 선녀처럼 맑고 차분한 얼굴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발걸음으로 이인보가 있는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방문턱에 이르자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은 서두름이 없었고 마음속 깊은 예를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인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산속절에서 웬 여인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을의 수령이 나를 위해 보낸 여인일 것이다. 내가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노고를 위로하려는 배려겠지. 그는 문을 반쯤 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여인은 문 밖에 단정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달빛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덕망과 높으신 뜻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 이처럼 대감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행동과 태도에서 어딘가 모를 기품과 우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인을 보낸 것인가? 기생의 행색은커녕 오히려 신선이나 선녀 같은 느낌마저 드는구나. 이인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 또한 소저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겠군요. 들어와 앉으시지요. 몸이 차가워지겠습니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 앉으며 고운 손으로 옷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대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나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이인보는 그녀의 기품과 단아함에 매료되어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날 밤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더해갔지만 그 무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이인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인보는 늦은 밤의 여운을 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미 어제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셨고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제와 다른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저, 안타깝지만 난 오늘 떠나야만 합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한다면 저 또한 어찌할 수 없겠지요. 대신 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어디에 있든 대감을 사모하며 그리워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인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은 관직에 몸담은 관리이기에 개인적인 정에 얽매일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절대 잊지 않겠소? 그는 마지막으로 짧은 미소를 남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이인보는 다른 고을의 객사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던 이인보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객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부석사에서 만났던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해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인보는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어디에 있든 대감께 닿을 수 있다면 거리와 시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인보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대감께서는 저를 그저 귀찮은 존재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대가 나를 쫓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소.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이인보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얼음에 닿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인보는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새벽녘에 가까워질수록 여인의 모습은 희미하게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이인보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깊고 어두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연못 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여인의 형상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고을의 객사에서 여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거의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는 한없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인보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외침에도 여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번졌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대감. 대감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은 여인입니다. 그 순간 이인보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인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그는 그 고을 관찰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그들을 외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금세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 가족이 대감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단 한 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대체 당신은 왜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은 겁니까? 이인보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외면한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길을 찾을 터이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육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한 맺힌 영혼만 남아있는 지금 어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대감, 그 잘난 목숨으로 죗값을 갚으십시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어둠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여인은 환영처럼 흐릿해지다가 그의 목을 서늘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인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이 막혀 쓰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이 객사방을 열었을 때 이인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가 원혼에 시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인보의 무덤가에는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경상도 땅의 산천을 두루 돌며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은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보.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산과 강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보듬는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는 성실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태와 공허함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종종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임무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인보는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에 이르렀습니다. 부석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명찰로 이름 높았으며 사찰 주변은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신선들이 머문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가 사찰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승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시군요. 부석사를 찾아주시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인보도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번 임무로 여러 고을과 산천을 돌아보는 중에 부석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하루 묵어가고자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들르신 것만으로도 사찰의 모든 이가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부석사의 기운이 대감께 힘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스님은 몸을 돌려 이인보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스님은 사찰의 유래와 전설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인보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서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객방에 도착하자 스님은 문을 열며 이인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오늘 밤은 잘 쉬고 가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가볍게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달빛이 사방을 은은히 비추는 깊은 밤, 이인보는 방 안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루의 여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밤 공기와 함께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끝 은빛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 고운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풀어내린 모습, 흰옷 사이로 비치는 우아한 손짓, 그리고 선녀처럼 맑고 차분한 얼굴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발걸음으로 이인보가 있는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방문턱에 이르자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은 서두름이 없었고 마음속 깊은 예를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인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산속절에서 웬 여인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을의 수령이 나를 위해 보낸 여인일 것이다. 내가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노고를 위로하려는 배려겠지. 그는 문을 반쯤 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여인은 문 밖에 단정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달빛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덕망과 높으신 뜻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 이처럼 대감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행동과 태도에서 어딘가 모를 기품과 우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인을 보낸 것인가? 기생의 행색은커녕 오히려 신선이나 선녀 같은 느낌마저 드는구나. 이인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 또한 소저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겠군요. 들어와 앉으시지요. 몸이 차가워지겠습니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 앉으며 고운 손으로 옷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대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나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이인보는 그녀의 기품과 단아함에 매료되어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날 밤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더해갔지만 그 무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이인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인보는 늦은 밤의 여운을 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미 어제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셨고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제와 다른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저, 안타깝지만 난 오늘 떠나야만 합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한다면 저 또한 어찌할 수 없겠지요. 대신 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어디에 있든 대감을 사모하며 그리워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인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은 관직에 몸담은 관리이기에 개인적인 정에 얽매일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절대 잊지 않겠소? 그는 마지막으로 짧은 미소를 남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이인보는 다른 고을의 객사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던 이인보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객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부석사에서 만났던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해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인보는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어디에 있든 대감께 닿을 수 있다면 거리와 시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인보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대감께서는 저를 그저 귀찮은 존재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대가 나를 쫓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소.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이인보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얼음에 닿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인보는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새벽녘에 가까워질수록 여인의 모습은 희미하게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이인보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깊고 어두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연못 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여인의 형상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고을의 객사에서 여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거의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는 한없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인보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외침에도 여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번졌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대감. 대감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은 여인입니다. 그 순간 이인보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인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그는 그 고을 관찰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그들을 외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금세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 가족이 대감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단 한 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대체 당신은 왜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은 겁니까? 이인보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외면한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길을 찾을 터이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육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한 맺힌 영혼만 남아있는 지금 어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대감, 그 잘난 목숨으로 죗값을 갚으십시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어둠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여인은 환영처럼 흐릿해지다가 그의 목을 서늘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인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이 막혀 쓰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이 객사방을 열었을 때 이인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가 원혼에 시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인보의 무덤가에는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경상도 땅의 산천을 두루 돌며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은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보.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직책을 맡게 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산과 강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보듬는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보는 성실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태와 공허함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종종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임무에 대해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인보는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에 이르렀습니다. 부석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명찰로 이름 높았으며 사찰 주변은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신선들이 머문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가 사찰마당에 발을 들였을 때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과 마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이가 지긋한 노승으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이시군요. 부석사를 찾아주시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인보도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번 임무로 여러 고을과 산천을 돌아보는 중에 부석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하루 묵어가고자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감께서 이곳에 들르신 것만으로도 사찰의 모든 이가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부석사의 기운이 대감께 힘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스님은 몸을 돌려 이인보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스님은 사찰의 유래와 전설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인보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서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객방에 도착하자 스님은 문을 열며 이인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님. 오늘 밤은 잘 쉬고 가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가볍게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달빛이 사방을 은은히 비추는 깊은 밤, 이인보는 방 안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루의 여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밤 공기와 함께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끝 은빛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 고운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풀어내린 모습, 흰옷 사이로 비치는 우아한 손짓, 그리고 선녀처럼 맑고 차분한 얼굴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발걸음으로 이인보가 있는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방문턱에 이르자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은 서두름이 없었고 마음속 깊은 예를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인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산속절에서 웬 여인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을의 수령이 나를 위해 보낸 여인일 것이다. 내가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노고를 위로하려는 배려겠지. 그는 문을 반쯤 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여인은 문 밖에 단정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달빛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덕망과 높으신 뜻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 이처럼 대감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행동과 태도에서 어딘가 모를 기쁨과 우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인을 보낸 것인가? 기생의 행색은커녕 오히려 신선이나 선녀 같은 느낌마저 드는구나. 이인보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 또한 소저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겠군요. 들어와 앉으시지요. 몸이 차가워지겠습니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 앉으며 고운 손으로 옷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대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나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이인보는 그녀의 기품과 단아함에 매료되어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날 밤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무게감을 더해갔지만 그 무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이인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인보는 늦은 밤의 여운을 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미 어제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셨고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제와 다른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저, 안타깝지만 난 오늘 떠나야만 합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한다면 저 또한 어찌할 수 없겠지요. 대신 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어디에 있든 대감을 사모하며 그리워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인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은 관직에 몸담은 관리이기에 개인적인 정에 얽매일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절대 잊지 않겠소? 그는 마지막으로 짧은 미소를 남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이인보는 다른 고을의 객사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던 이인보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객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부석사에서 만났던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 제가 대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해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인보는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소? 어디에 있든 대감께 닿을 수 있다면 거리와 시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인보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대감께서는 저를 그저 귀찮은 존재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대가 나를 쫓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소.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이인보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얼음에 닿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인보는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새벽녘에 가까워질수록 여인의 모습은 희미하게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이인보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깊고 어두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연못 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여인의 형상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고을의 객사에서 여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거의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는 한없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인보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외침에도 여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번졌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대감. 대감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은 여인입니다. 그 순간 이인보의 머릿속에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어느 마을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인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그는 그 고을 관찰사와의 친분을 생각해 그들을 외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금세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 가족이 대감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단 한 번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대체 당신은 왜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은 겁니까? 이인보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외면한 내